한 가지 그 하방 지지선이 뭐냐면 본인들이 사놓은 평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85,000달러 정도가 돼요. 개당. 그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본인들의 손실을 이제 실현시키는 거거든요. 적정한 수준이 제 생각엔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 단가들에서 계속 추가 매집을 네. 바닥에서 하기 위한 네. 정도가 네. 맞지 않겠냐. 네네네.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좀 누르고 있다라는 어떤 뭐 그냥 추론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결국에 이제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금으로 쓰기 위한 미국의 어떤 큰 그림으로 지금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가 시도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의 가치를 억누르는 건 미국의 정부가 바라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억누르는 거는 미국의 정부와 월가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에 월가가 원하는 건 시즌 종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가격을 더 낮추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뭐 제로에 수렴하게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하방 지지선이 뭐냐면 본인들이 사놓은 평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85,000달러 정도가 돼요. 개당. 그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본인들의 손실을 이제 실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정 손실을 누를 수 있는 만큼 이제 비확정 이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8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확정된 그 손실보다 몇 배가 되는 이익이 이제 추정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걸기에는 본인들도 이제 좀 꺼려지겠죠.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수준이 제 생각엔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 단가들에서 계속 추가 매집을 바닥에서 하기 위한 정도가 맞지 않겠냐. 네네네.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를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헤드쿼터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JP 모건이나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들은 이제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딜링룸까지.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해보고 또 이제 그 딜링룸에 앉아 있는 딜러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봤지만 그 딜러분들은 그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거나 이런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어떤 시장 상황이 되면 그 시장 상황을 디폴트로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짜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헤드쿼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장 상황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는 거지 구체적으로 딜링룸에 있는 딜러들을 데려다가 토마스 넌 이렇게 하고 뭐 제임스 넌 이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각 딜링룸이나 리서치 팀에서는 어떤 프레임 디폴트 값이 생기면 그 디폴트 값에 맞는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왜냐면 프레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헤드쿼터는 이 프레임을 만들죠.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박스권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박스권에서 이득을 보는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헤드쿼터에서는 그 박스권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노티스나 뭐 작전 전략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프레임이 비트코인 가격을 억누르고 보유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이제 그 통화량하고도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 자산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게 뭐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횡보하거나 막 내려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인위적인 무언가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의 함수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유동성은 줄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 국면에서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은 유동성 이외의 다른 국면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 국면이 하나 있긴 있죠. 그 오지들이 계속 파니까 엄청나게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매도 압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대표님도 이제 그 자산 투자를 하시니까 내가 파는 부동산이나 자산이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해서 본인들이 뭐 방법만 있다면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팔고 싶겠죠. 근데 본인들이 파는 것 자체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일정 부분 떨어지면 다시 또 판매를 중단한다거나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이상에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을 지지하는 선으로 매도는 하지만 작용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 실제로 늘었나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유동성이 지금 20조 달러 M2 통화량이 그 20조 달러에서 21조, 22조 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2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사실은 그 상승률이나 변동률로 보면은 사실은 5%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메인 유동성 배관이라는 게 있고 각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지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상수도가 있고 그게 채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류, S&P 주식으로 들어가는 지류,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 들어가는 지류,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지류, 금은으로 들어가는 지류, 네.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는데 이 거대한 그 메인 상수도에서는 계속 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게 왜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지류로 안 들어올까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가화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계속 산다면 이들은 공부를 했거나 또는 포모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개인들은 대량 매입하는 분들은. 근데 지금 월가화된 그 딜링룸에 앉아있는 딜러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위험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할 때 가격이 상승한 걸 팔고 가격이 떨어진 거를 사는 식으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위험 자산이거나라는 판단이 들면 자동으로 팔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스닥 밑에 있는 위험 자산이거든요. 나스닥도 위험 자산인데 일종의 위험 자산인데 나스닥보다 더 위험 자산이에요. 금이 궁극의 안전 자산이고 미국 국채가 안전 자산이니까 지금 딜링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어떤 안전 자산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비트코인은 쳐다보지도 않거나 팔아버리죠. 그럼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러면 결국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월가든 뭐 정부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가야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매집도 하고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뭐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가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한동안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또 하나는 내년도가 어떤 단기적으로 갑자기 변곡점을 찍고 V커브나 뭐 반대의 커브를 그린다는 가능성은 쉽진 않은데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타이밍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나 또는 그 미국 의회가 생각하는 어떤 자산의 어떤 재구조화, 그러니까 정부 자산의 재구조화를 어떤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도 하반기가 이제 타이밍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 패권 전쟁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잡느냐, 유지하느냐 또는 중국이 뺏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중국은 호시탐탐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 근본이제로 회귀하려는 중국이 상품화폐, 그러니까 금이라는 어떤 상품화폐로 되돌아가려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그런 거죠. 위안화를 어떤 기축통화의 자리에 앉히려는 의도보다는 아직은 위안화는 국제적인 신뢰도나 중국의 산업 구조나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봤을 때 미국의 달러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단기간 내에 어떤 달러의 패권을 자신들이 뺏는다는 것보다는 달러의 패권을 분산화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금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금이 부각된다는 거는 그 법정화폐가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중국이 계속 금을 부각시키는데 미국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금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금을 무력화시킨다는 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려요. 달러의 패권은 월가의 패권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그 근본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민주당은 법정화폐 그 발행권을 남발하고 싶은 이제 그 월가의 비호 세력이라고 보면 민주당은 현재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공화당은 달러의 어떤 건전화를 이제 계속 추구했던 이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근본이제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주장을 했었고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달러의 근본이제를 추진을 해요. 근데 근본이제를 추진하는 건 이제는 둘 다 싫어요. 왜냐면은 공화당도 근본이제를 추진한다는 거는 금의 가치를 이제 인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공화당은 근본이제가 좋은데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고 보니까 적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러면 공화당도 근본 이전 싫고 민주당도 근본 이전 싫어요. 근데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어떤 초당적인 논의를 하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 본위제로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근본위제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근본위제로 가겠다는 거는 달러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본위제로 가겠다는 거는 예전처럼 비트코인의 보유량만큼만 달러를 발행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금을 상대해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겠다. 금은 이미 화폐였기 때문에 부각되는 순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갉아먹는 어떤 대항마로서는 키우는데 그만큼만 딱 우리가 달러 발행할게라는 어떤 비트코인 보이니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부채를 갚기 용이한 수준까지는 이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근본이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가 뭐냐면 그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해 놓은 그 비트코인 액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그 회자가 되고 있는 100만 개 비트코인을 금을 팔아서 비축하겠다라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준 거고, 그거를 공화당 의원인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금 금의 가치가 지금 $35로 지금 장부에 적혀 있는데 이거를 지금 $4,500니까 4,300달러니까 100배로 재평가해서 그럼 그 일부만 팔아도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법안이 2024년에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의 반대로 한 번도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미국 의회에서. 근데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이거를 지난 1년 반 동안 물밑에서 계속 민주당 설득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자를 주지 않는 거를 내가 고수해 줄게. 지금 그게 지니어스 액트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공화당에서 수정하려고 해요. 이자를 주는 쪽으로 수정안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싫죠. 그러면 공화당에서 이 수정안을 포기할게. 그래서 월가를 위협하는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안 할게. 또 하나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사업 못하게 할게. 그게 뭐냐면은 그 이해상충의 그 그렇죠.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해상충 조항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이해상충 조항에서 이제 또 비트코인의 액트하고 연결되니까 그 이해상충 조항에서 부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대통령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와 에릭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게 자꾸 이제 반대하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인가 그 의원이 특히나 반대하는 거고 막 그 거품 물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 지금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그러면 우리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사업으로 떼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막아줄게. 네. 그리고 월가가 주는 이자는 월가만 주게 하고 스테이블코인 못 주게 해줄게. 자 그러면 니네 저 비트코인 액트에 도장 찍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개정안을 트럼프도 보고를 받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만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이 개정안을 보고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네, 이 법안은 이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법안 안 돼, 이거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인인데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래저래 못하죠. 네. 특히나 미국은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신시아 로미스 의원님 이 법안은 개선의 여지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럼프 일가가 그 대통령 일가가 못하게 하는 거 빼죠 이 얘기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액트를 초당적으로 논의를 시키려면 트럼프도 자신들의 그 비트코인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그게 상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아요.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가 배수진을 치고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킬게. 역사적인 법안이잖아요. 준비금을 바꾼다는 거는. 역사에 길이 남는 법안을 하나 만들고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배한테 이제 젊은 후배한테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 네가 에너지가 많은 네가 이제 비트코인 액트를 다시 이제 논의해라고 이제 해준 거고, 민주당을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하원인가 상원의 금융위원회 의장이거든요. 이 사람만 설득하면 사실은 민주당은 포섭하는 거예요. 그 워렌 의원을 계속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정계 그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 액트를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는 그냥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당파 싸움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하는 패권 전쟁의 대안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놓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주면 민주당도 더 이상 비트코인 액트를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내년에는 그 프레임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중국의 근본이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편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비축해야 되는 거는 이건 패권 전쟁의 일환입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걸 반대하는 순간 역적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또 하나 공화당 상원에서 발의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네. 그게 내년 1월 달에 공동 병합해서 심의를 논의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금을 8,000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감사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 포트노스 금고 한번 따보자.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포트노스 금고의 금을 따자는 게 올해 초에 그 일론 머스크랑 그 트럼프가 이슈화 시켰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의 정부의 금고를 따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할까? 트럼프는. 과거에 정부들이 금 다 팔았다. 어차피 없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라는 재무장관이 트럼프 1기 때 재무장관이었는데 트럼프는 2016년 집권하자마자 스티브 무누신 장관을 시켜서 포트노스 금을 따봤어요. 그 보고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얘기냐면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감사한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보자는 얘기는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있다라고 만약에 무누신 장관의 그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다면 이거 따보자라고 안 했겠죠. 따봤더니 금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트럼프가 포트노스 금고를 따보자고 한 거는 금이 없으니까 갑자기 금고를 딱 땄는데 금고가 텅텅 비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이거 금고 보관을 잘못했다. 금을 다 팔았다. 그래서 금 준비금 제도가 허상이었다. 종이금밖에 없다. 우리는 연준이. 그러니까 금 준비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바꿔야 된다. 네.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슈화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밍도 안 맞았고 월가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내다 팔아서 채권 금리를 올리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잠깐 톤다운을 하거나 이제 그 얘기를 강력하게 못 하는 상황이에요. 채권 금리가 올라서 월가가 반발하니까. 네. 근데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이 모든 가용한 카드를 다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 빌드업을 지금 올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월가한테는 눈치를 보면서 자꾸 달래주고 그래 우리 그러면은 관세 전쟁 조금 톤다운 할게. 그 중국 상대로 관세 전쟁 안 할 거야. 네. 내년으로 보류할게. 금고 따. 저희 일론 머스크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일론 머스크가 금고 따자 그러니까 월가가 또 반발하니까 일론 머스크 사실상 해고하고 금고 따는 거 좀 미룰게. 금고 지금 딸 이유가 없어. 안 딸 거야. 계속 달래왔거든요. 그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월가를 달래주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를 다운시켜야 돼요. 그 9조 달러를 매년 갚아야 되거든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는 망해요. 재정 상태가 망하기 때문에 월가가 장기채를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금융 규제를 막 폭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뭐 그 암살할 수도 없고 이게 KGB면 네. 하죠. 그러니까 푸틴이면은 그냥 KGB 시켜가지고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이라고 있으면 거기서 자꾸 채권 안 사준다 그러면은 가서 암살하겠죠. 죽여버리겠죠 그냥. 공공연하게.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막무가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못 죽여요 제이미 다이먼을.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우리 채권 안 사죠 그러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지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눌려 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성격도 승부사인데 맨날 그 UFC 가가지고 그 격투기 보고 네. 뭐 타이슨 막 응원하고 했던 대통령인데 그 인물인데 승부욕이 굉장한 사람인데 포기했거나 패배를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 논의가 되면서 포트노스 금고 따보자라는 것도 법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포트노스 금고 따봤더니 금이 없어. 금 준비금 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신세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액트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랑 월가 강력히 반발할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간 선거를 달려가면서 금 준비금 제도가 부실하다.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로 가자라는 논의. 그리고 단기 국채로 채권 금리를 계속 이제 롤오버하면서 금융화나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어떤 일정한 수준 범위 내에 장기채 금리가 안정됐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낼 거예요. 비트코인 액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실제로 일정 부분 사들이는 액션을 취해서 비트코이너들을 또 포섭해야 되잖아요. 7천만 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금리나 양적 완화 국면이 되는데 또 이제 좀 이따 그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양적 완화에 의한 상승 압력,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상승 압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지렛대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또 상승 압력. 지금 모든 게 상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주기 서사의 마지막 국면이다라는 비논리적인 서사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방압력은. 또 하나 이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이 지금 퍼드가 잦아드는 이제 2026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어떤 퍼드로는 논리적인 어떤 이 펀더멘털을 잡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억눌렸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되튀면서 정상화되거나 한 번 이렇게 쭈그렸다가 뛸 때는 더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튀는 압력.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선물 포지션들이 또 갑자기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해서 반대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거든요. 현물을 사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상치 않았던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개인보다는 월가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섭했다라고 보면 일정한 레인지에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상승하는 국면을 월가는 바라겠지만 내년의 어떤 시장 상황이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정도는 좀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어떤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